안녕하세요. 잘돼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정부가 굉장히 급해졌다라는 것을 추경호 부총리가 KBS 대담 프로에 나와서 한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자, 굉장히 빠른 이유는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 그 얘기는 뒤에서 하고. 자, 그래서 1월에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라고 해요. 규제 지역 해제는 집값을 부양하지 못해요. 결국은. 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 그래서 투기 지역 등 조정 지역에 관해서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 정도에 발표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폭락을 하고 있는데 안 됐던 지역이 있죠. 하남, 광명, 성남, 강북 정도. 그 정도는 이제 해제 대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강남이나 강동 그쪽은 아직 안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부동산 세제도 내년 2월에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아직 당은 반대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어떤 협상 과정을 거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만큼 이제 정부가 이렇게 상황이 급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줌으로써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정부가 굉장히 급해졌던 이유는 둔촌주공의 흥행 실패예요. 만약에 둔촌주공이 정말 10만 명이 청약을 해서 몇백 대일이 나왔다, 몇십 대일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온기가 다른 지역에도 퍼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둔촌주공은 지금 당장 미계약을 걱정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아주 긴박해요. 만약에 둔촌주공에서 미계약분이 터져 나왔다고 하면 그야말로 수도권 시장,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장도 미분양이 급증한다고 보셔야 돼요.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은 거의 다 그냥 전면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1월 달에 규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둔촌주공의 정당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월 초순, 1월 한 5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5일부터만 한 10일 정도 간, 5일 정도 간, 그 정도 상관인데, 그 사이에 규제를 푼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강동 지역에 규제를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둔촌주공의 계약률은 올라가겠죠. 이 지역의 이 아파트의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높고, 그리고 전매 제한도 안 되고, 8년 동안에, 그리고 전세도 못 나, 실거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기 자본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5구제곱미터에 분양받는 사람도, 한 11억 정도가 있어야 돼. 근데 5구제곱미터 입주하시는 분이 11억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미계약분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84는 13억 5천, 최소한 13억 5천, 14억 정도가 있어야 돼. 그 돈이 어디 있냐고. 그렇다고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이상 내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실입주가 안 돼. 그러면 결국 미계약분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매 제한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전세를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갭 투자가 되잖아. 그럼 분양률이 높아진다고. 자, 제가 의심을 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빨라지는 이유는 둔촌주공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냐라는 의심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걸 잘 지켜봐야 돼. 만약에 둔촌주공이 규제 완화를 해서 둔촌주공의 혜택을 줬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둔촌주공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둔촌주공은 모든 혜택을 다 받았잖아. 고분양가 다 받았지. 고분양가도 승인해줘서 갔죠. 그리고 PF도 연장 다 해줬지. 그리고 정부의 온갖 지원을 다 해줬잖아. 그리고 언론이 엄청나게 또 도와주고 거기다가 정부의 규제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정부의 인식이 뭐냐면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야. 자, 그거는 지금 하락하는 그 아파트들을 보면 알잖아요. 강남에서 10억 떨어지지, 송파에서 6억, 7억 떨어지지,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은 4년 전 가격으로 이미 폭락을 했지, 지방광역시 역시 거의 고점 대비 한 30%, 40% 떨어졌지. 자, 그러니까 부동산이 경착륙으로 가고 있더라. 자,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인기 있던 지역들도 다 분양이 안 돼. 분양이 안 되니까 부동산 PF가 차원 발행이 안 돼. 중소형 건설사들 다 부도나게 생겼어.
자,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총리는 미분양 확대, 부동산 금융 위축과 관련해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서 미분양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주택자에게 SOS를 보내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이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풀어주는 이 규제 완화로서는 다주택자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 취득세 문제도 그렇고 아직도 취득세가 뭐 4% 6%면 지방 아파트는 살 일도 없고 지방 아파트를 사가지고 10년 장기 임대에 놓는다는 건 너무 리스크가 커. 2030년 이후에 인구가 감소되는 도시에 어떻게 장기 임대를 하냐고. 뭐 혜택도 별로 없고. 자,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매년 반복되는 거야. 매번 반복되는 건데 이게 경기가 안 좋거나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폭망을 하면 꼭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풀어줘서 또 투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야. 투기 상황을 또 만들어 놓는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 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 리스크라는 거야. 정부가 과도한 규제 완화, 뭐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규제 완화를 하는 거야. 자, 정부 입장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야. 버블이 낀 가격을 빼는 것과 그 다음에 미분양을 해소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미분양 해결 안 되면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폭망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냐고.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자,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별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서울 같은 데는 별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빠지지 않았어요. 자,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중위 가격만 해도 우리 소득으로 사는데 18년 걸려. 뭐 그거 어떻게 사겠냐고. 그죠? 자, 그런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의 40%가 55%가 몰려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우리 국가 경쟁력도 없어지는 거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이들을 낳지를 않아.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가격을 먼저 빼는 게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어떤 건설사들 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정부의 지금 정책은 그 건설사들의 도산을 막는데 더 주력하고 있다라는 게 규제 완화 속도와 정부의 정책에 보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정책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집값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정부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지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더 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았다. 자,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은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는 거야. 좌파 정부에서는 투기꾼으로 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달라지는 거야. 참 이게 문제가 있죠. 자, 어쨌든 이번 정부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주택을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공급자로 인식을 전환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들이 지금 다 꽁꽁 묶여 있어. 뭐 집을 살 여력이 없어. 건설사들 지금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 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잖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업장도 도산할 위기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무리한 사업을 많이 벌렸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그 무리한 사업장이라는 게 별로 수익성이 없는 상품을 일반인들에게 고가에 다 팔아 먹으려다가 결국은 이렇게 도산 상황에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실한 사업장을 정부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래요. 부동산 PF 연체율이 8%를 돌파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권이 비상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 금융권의 경우는 이 부동산 PF 대출 취급처가 대부분 주택, 상업용
건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소형 건설사들 위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장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게 더 부실할 염려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금융권 사업장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우에는. 그래서 연체율이 6.4%에서 8.2%까지 올라갔고, 9월 말 기준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8.2%, 3,700억 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연체율이 3,700억 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증권사 연체율은 6.4%에서 7.1%로 뛴 데 이어 8분기에 8%까지 뛰었다.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PF 대출액이 한 10조 7천억 원인데 이 중 2.4%, 2,600억 원이 연체료고 연체율은 2.0에서 2.4%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도 1%에서 1.07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체율이. 자, 이게 내년이면 더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내년에 만기 금액이 한 3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년 만기 부동산에 지금 그 하강하는 부동산 저지하지 못하면은 만기 도래하는 30조가 폭발한다라는 거야. 이 부실 폭탄이 폭발해서 전반적인 이 부동산 시장에 큰 문제가 올 것이라고 추경호 부총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이나 보험사는 아파트 건설 관련 PF를 취급하는 반면 이금융권은 아파트 외 주택 상업용 시설 관련 PF 대출을 주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아파트건 주택 상업용이건 이건 지금 다 부실하기 때문에 뭐 은행 보험사도 문제고 이 금융권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추경호 부총리가 규제 완화 정책을 급히 발표했고 2023년 경제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그 다음날 뭘 발표했냐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걸 발표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할 PF 자산, 유동화 증권,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 이걸 모두 포함해서 PF 유동화 증권이 34조 5천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갚아야 되는 거야. 갚든지 차환 발행하든지.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게 차환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 건설사들 다 부도 나는 거야. 이게 건설사들 34조가 부도 나면 정말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요즘 건설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계약했던 것도 포기하고 있어 지금. 지금 어떻게든 막 살려야 되는 거야. 정부 입장에서는 더 뭐랄까요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싶은 거야. 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예전처럼 회복하고 뭐 세금도 예전처럼 회복하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야당이 협조도 안 해주고 국민들이 또 그걸 싫어하잖아. 무주택자 분들이 많고 또 집값 올라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결국은 뭐 부도 날 때는 부도 나겠죠. 결국은.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또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비싸거든. 자, 지금 또 문제는 완전히 이 경기 침체잖아. 경기 침체니까 자영업자 대출이 3분기 말 현재 1,014조 2천억. 가파른 증가세를 배주고 있다라는 거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보다 비은행권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고금리, 이금융권, 상금융권에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험사에서 봤죠. 뭐 저축은행에서 봤죠. 그리고 비취약 차주보다 취약 차주,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안 좋은 등급에서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게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낸 보고서에 의하면 부동산 이제 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한국은행이 이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규제 완화해라. 지금 부동산 금융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명목 GDP의 130% 수준인 2,700조 규모가 위험 노출액으로 나와 있다라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강력히 이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기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여야가 협상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돈 싸들고 집을 살 수가 없어. 사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면 지금 사는 가격 자체도 비싸고
뭐 사서 먹을 게 있어야 다주택자들이 사지. 오히려 지금 은행 금리가 5% 7%인데 채권은 7%까지 가는데 채권 사지 미쳤다고 지금 집을 사겠냐고. 집을 사는 순간 종부세 내야지, 재산세 내야지. 그리고 전셋값은 똥값이지 누가 집을 사겠냐고. 그죠?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집을 사면 2주택, 3주택 되면 내가 팔 때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게 쉽지가 않다라니까 지금. 자,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융안 중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 관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면 산출 등 금융 불안 지수 FSI가 10월과 11월에 각각 23.6, 23이라는 거야. 이게 22가 넘으면 위험 단계거든요. 지금 우리는 금융 위기, 부동산발 금융 위기 단계로 이미 들어간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어떻게 집을 사겠냐고. 그죠? 정부는 똥줄 타고 야당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야, 위기. 왜 위기냐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거는 자동차와 반도체거든요. 근데 자동차도 잘 안 팔리고 뭐 지금 테슬라 떨어지는 거 보세요. 테슬라에 대해서 뭐 나중에 좀 따로 할 얘기가 있는데, 자, 지금 반도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47% 줄었대. 삼성 반도체도 3분의 1이 줄었어. 지금 뭐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결국은 뭐 이런 거잖아요. 반도체잖아요.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쌀과 같은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회복하기가 당분간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 경기 침체되지. 미국은 내년에 계속해서 뭐 3분기까지도 금리 올린다고 그러지. 그리고 그 고금리를 얼마까지 유지할지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뭐 그게 언제 인하할지는 나오지도 않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냐고. 집 살 사람 없어요. 다주택자도 안 사고, 무주택자도 안 사고, 뭐 이런 악화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집 사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호갱이야, 호갱이.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